2026년 1월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73원을 기록했습니다. 1,500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까지 이제 27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이 이 문제에 주목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첫째, 여러분이 30년간 납부한 국민연금이 지금 이 순간 환율 방어용 총알로 소진되고 있다는 사실. 둘째, 환율 상승이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는 도미노의 메커니즘. 셋째,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2026년 부동산 PF 붕괴 시나리오. 제가 실제 상담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어르신께서 며칠 전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선생님, 뉴스에서 국민연금으로 환율을 막는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30년 동안 낸 돈인데 왜 환율 막는 데 쓰나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평생 일하시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지금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계셨으니까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거주자의 해외 투자로 인한 외화순 유출이 196억 달러, 우리 돈 약 29조 원에 달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 5억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4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서울시 1년 예산이 약 46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반년 예산에 해당하는 돈이 단 10개월 만에 우리나라 밖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외국인들의 움직임입니다. 지난 11월 한 달간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만 14조 4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죠. 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큰 배가 항해 중인데 갑자기 승객들이 위험한 것 같아라며 구명보트로 우르르 옮겨 탑니다. 구명보트가 바로 달러예요. 너도 나도 구명보트에 타려고 하니까 구명보트 자리값이 치솟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바로 그 상황입니다. 환율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달러 한 장의 가격이에요. 마트 가면 사과 한 개의 가격이 붙어 있잖아요.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달러 한 장 사려면 우리 돈 1,473원을 내야 합니다. 작년만 해도 1,300원대였습니다. 1년 사이에 173원이나 뛴 겁니다. 선생님, 173원이 뭐가 대수예요? 대수입니다. 엄청난 대수예요. 한국은행 권용우 국제금융연구팀장이 최근 학회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2020년대 이전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해외 투자 수요보다 커서 외화가 남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이후부터는 흑자가 계속되는데도 환율이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원인 수출 기업의 환전 지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달러를 바로 원화로 바꾸지 않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환율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두 번째 원인 한국인의 해외 투자 급증.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 규모가 전년 710억 달러에서 1171억 달러로 65% 이상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비중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달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세 번째 원인 외국인 자금 이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정치 불안, 경제 지표 악화, 중국 경제 둔화의 여파.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한국에 돈을 넣어둬도 괜찮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미국의 큰 투자 회사들, 유럽의 연기금들,
중동의 국부 펀드들. 이들이 한국 주식과 채권을 팔고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게 미국 달러니까요. 한국에 있는 돈은 원화잖아요.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나가야 하니까 달러 사는 사람이 확 늘어나는 겁니다. 달러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달러 값이 올라가죠. 그게 환율 상승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 투자자가 환율 1,300원일 때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1년 뒤 주가가 20% 올랐습니다. 좋아하겠죠? 그런데 환율이 1,500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률은 고작 4%로 쪼그라듭니다. 주가는 20%나 올랐는데 환율 때문에 수익의 80%가 증발한 겁니다. 이게 바로 환율의 저주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시장은 이제 수익을 내는 곳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내 돈이 녹아내리는 얼음판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정부는 뭘로 막고 있을까요?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외환스와프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무려 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5조 원 규모입니다. 언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환보유액을 아끼고 국민연금도 안정적으로 달러를 공급받으니 윈윈이다. 웃기지 마십시오. 이건 전형적인 동생 저금통 털어서 형 카드값 막는 격입니다.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팔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달러가 많아지니까 달러 값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는 거죠. 이걸 어려운 말로 환해지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은 잊어버리세요.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지금 불 끄는데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소화기랑 똑같아서 다 쓰면 끝입니다. 제가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이 이 싸움에 동원할 수 있는 달러가 65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95조 원이에요. 많아 보이시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외국인들이 한 달에 빼가는 돈이 14조 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한국인의 해외 투자까지 합치면 한 달에 20조 원 이상 빠져나갑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95조 원 있는데 매달 20조 원씩 빠져나가면 5개월이면 바닥이 납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돈도 있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이니까요. 그리고 국민연금만 나서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도 외환보유고를 써서 개입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무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집에 저수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뭄이 들어서 논에 물을 대야 하는데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저수지 물을 퍼다가 논에 붓고 있어요. 근데 비가 계속 안 오는 거예요. 저수지 물은 줄어들고 논은 계속 물을 달라고 합니다. 저수지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논이 다 타버리겠죠. 지금 국민연금 상황이 그겁니다. 비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저수지 물을 계속 퍼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이 숫자를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언제 개입하는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전부 공개되어 있거든요. 포커 게임 해보셨어요? 상대방 패가 다 보이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상황입니다. 외국인들한테 패가 다 보여서 한국국민연금이 저 정도 가지고 있구나. 그럼 언제쯤 바닥나겠네. 하고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국민연금이 달러를 팔아서 환율을 막으면 국민연금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환율이 오를 때 이득이거든요.
환율이 1,300원일 때 달러를 샀는데 1,473원이 됐습니다. 그럼 달러를 가지고만 있어도 돈을 번 거잖아요. 근데 그 달러를 지금 팔아버리니까 앞으로 환율이 더 올라도 그 이득을 못 버는 거예요. 현재 스와프 한도가 650억 달러입니다. 환율이 20원만 올라도 국민연금이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은 약 1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걸 가입자 수로 나누면 1인당 약 7만 5천 원씩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1년에 30만 원씩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진짜 비극은 이 손실이 복리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올해 못 번 1.7조 원은 내년에 투자되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돈입니다. 이걸 30년 장기로 계산하면 손실액은 95조 원까지 불어납니다. 여러분이 65세에 받을 연금 중 4개월치가 지금 정부의 환율 방어 땜질 때문에 공중분해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누구 손해겠습니까? 나중에 연금 받으실 여러분 손해입니다. 선생님, 그래도 저는 주식 안 하는데요. 환율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습니다. 아주 크게 상관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대전에 사시는 72세 어머님이 계세요. 이분이 매주 목요일마다 시장에 가시거든요.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내가 시장에 갔는데 어이가 없어서 작년에 삼겹살 500지에 10,000원 줬거든. 근데 오늘 가니까 14,000원이래. 1년 만에 4,000원이 올랐어. 내 연금은 그대로인데 고깃값이 이렇게 오르면 나보고 어쩌란 거야. 그분 말씀이 맞아요. 연금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니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먹는 것들 생각해 보세요. 밀가루는 거의 다 외국에서 들여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 배 타고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밀 자급률은 고작 1%입니다. 사실상 전부 외국에서 사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석유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납니다. 전부 중동이나 미국에서 사와야 해요. 자동차 기름, 난방 기름, 공장 돌리는 기름 전부 다 수입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도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마트 가시면 미국산, 호주산 많이 보이시잖아요. 이 물건들을 살 때 뭘로 계산하냐면 전부 달러로 계산해요. 우리 돈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비싸지면 수입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수입 비용이 올라가면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부 물건 값에 반영됩니다. 밀가루 값이 오르면 그걸로 만드는 빵, 라면, 과자, 국수 가격이 줄줄이 따라오릅니다. 석유 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뜁니다. 트럭이 물건을 실어 나르잖아요. 트럭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비가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면 물건값에 반영되는 겁니다. 냉장고에 들어가는 식재료부터 화장지까지 트럭 타고 오는 건 전부 다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봅시다. 한 달 월급 300만 원인 김대리의 가계부를 살펴볼까요? 식비 80만 원, 92만 원 수입 농산물 가격 상승. 기름값 교통비 20만 원, 23만 원 국제 유가 상승 환율. 전기가스 요금 15만 원, 18만 원 LNG 수입값 폭등. 단순 계산으로도 매달 18만 원이 그냥 공중분해됩니다. 한 달에 50만 원으로 생활하시던 분이 이제는 50만 원으로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사려면 60만 원, 70만 원이 필요한데 들어오는 돈은 그대로니까요.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90% 이상, 식량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환율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다는 건 우리가 수입하는 석유, 천연가스, 밀가루, 옥수수 가격이 앉은 자리에서 15% 이상 폭등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입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환율이랑 집값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습니다. 아주 크게 상관이 있어요. 전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도미노 아시죠? 하나 쓰러지면 다음 거 쓰러지고 그 다음 거 쓰러지고 쭉 연결되어서 전부 다 쓰러지잖아요. 경제도 똑같습니다. 자, 따라와 보세요. 1단계 환율 상승, 수입품 가격 폭등. 환율이 오르면 수입품이 비싸집니다. 밀가루, 석유, 고기 전부 비싸지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2단계 물가 상승, 한국은행 금리 인상.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립니다. 선생님, 물가가 오르는데 왜 금리를 올려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경제 기본 원리인데요.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작년에 10,000원으로 살 수 있던 걸 올해는 12,000원을 줘야 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돈이 덜 돌게 만들어요. 금리가 높으면 사람들이 돈을 덜 빌리고 덜 쓰거든요. 돈이 덜 돌면 물가 상승이 잡히는 거예요. 3단계 금리 인상, 대출 이자 폭등. 근데 문제는요,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도 같이 오른다는 거예요. 금리라는 게 뭐냐면 빈이자입니다. 여러분 집 은행에서 대출 받으셨잖아요. 그 대출에 붙는 이자가 금리예요. 지금 한 달에 이자 얼마나 내고 계세요? 100만 원이요? 150만 원이요? 금리가 오르면 그 이자가 200만 원, 250만 원까지 될 수 있어요. 특히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신 분들은 금리 오르는 대로 이자가 따라 올라갑니다. 제가 작년에 상담했던 분이 생각나네요. 인천에 사시는 63세 어르신이셨는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으셨거든요. 생활비가 부족해서요. 처음에 대출 받으셨을 때 이자가 한 달에 80만 원이었대요. 근데 금리가 오르니까 120만 원이 됐어요. 1년 사이에 40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요. 선생님, 40만 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엄청난 돈이에요. 한 달 생활비가 빠듯한데 거기서 40만 원을 더 내라고 하니까 먹는 것부터 줄여야 해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4단계 이자 폭탄, 강제 매물 출회. 한 달에 100만 원을 더 내라고 하면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여유 있는 분들은 힘들어도 어떻게든 버팁니다. 근데 여유가 없는 분들은 못 버텨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집을 팔아야죠. 이자를 못 내면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동시에 수만 명이 똑같은 생각을 해요. 나도 이자 못 내겠다. 집 팔아야겠다. 5단계 공급 폭증, 수요 소멸, 가격 폭락. 그럼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겠죠. 팔려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금리가 높으니까 대출받기가 무서워서 아무도 안 삽니다. 파는 사람은 많은데 살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뚝 떨어지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환율 상승,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이자, 폭탄, 강제 매각, 집값 폭락. 도미노예요. 2008년의 데자비. 2008년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때 환율이 얼마까지 갔는지 아세요? 1,500원을 넘어서 1,600원까지 치솟았어요. 그때 집값이 뚝 떨어졌습니다. 서울도 떨어졌고 지방은 더 심했어요. 제가 그때 일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경기도에 사시던 분이 급하게 집을 내놓으셨는데 호가보다 5천만 원을 낮춰도 안 팔리는 거예요. 결국 1억을 낮춰서 파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1억이요. 내가 10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그게 한 달 만에 사라졌어요.
그때 급하게 집 파신 분들 중에 3억, 4억 손해보고 파신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더 안타까운 건 조금만 기다렸으면 회복됐을 수도 있는데 이자를 못 버텨서 헐값에 파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선생님, 그건 그때 얘기잖아요.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걱정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부동산 PF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뉴스에 가끔 부동산 PF 위기, PF 부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뭔 소린지 모르시겠죠? 어려운 말 다 빼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으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땅을 사야 하고 자재를 사야 하고 인건비도 줘야 하니까요. 근데 건설회사가 그 돈을 전부 가지고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한테 빌려요. 우리가 아파트 지을 건데 돈 좀 빌려줘. 나중에 아파트 다 팔리면 그 돈으로 갚을게. 이렇게 빌리는 게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파트가 안 팔리면 빚을 못 갚아요. 여기서 숫자를 보셔야 합니다. 제가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6만 채입니다. 6만 채가 지어놓고도 안 팔리고 있어요. 특히 지방이 심해서 지방에 가보시면 아파트를 번듯하게 지어놨는데 밤에 불이 안 켜진 데가 많습니다. 사람이 안 산다는 거예요. 팔리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작년에 경상도 쪽 출장을 간 적이 있어요. 신도시라고 해서 아파트를 대규모로 지어놨는데 저녁 때 보니까 불 켜진 집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수백 세대짜리 아파트인데 불 켜진 게 10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저 아파트 짓는데 들어간 돈은 누가 대줬겠습니까? 은행이 빌려줬겠죠. 저게 안 팔리면 건설회사는 빚을 못 갚고 은행은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문제가 언제부터 있었냐면 2022년부터입니다. 3년 전부터 이미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요. 정리를 안 하고 돈을 더 빌려줬습니다. 빚을 빚으로 막은 겁니다. 이빨이 썩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치과 가기 싫으니까 진통제만 먹어요. 아, 오늘은 좀 나은 것 같네. 하고 또 진통제 먹고 또 먹고 1년, 2년, 3년을 그렇게 버텼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이빨이 아예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것도 옆에 있던 멀쩡한 이빨까지 같이 썩어버렸어요. 처음에 치료했으면 10만 원이면 됐을 걸. 이제는 100만 원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이 딱 그 상황입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실 사업장 규모 24조 원. 2025년 1-2월 건설회사 폐업 103곳 하루에 거의 2곳씩 망함. 신동학건설 법정관리 63빌딩 지은 회사. 대저건설 법정관리 경남 2위 건설사. 롯데건설, GS건설, DL그룹 자회사 매각, 본사 건물 매각, 비상경영. 작은 회사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기업들도 버티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왜 무섭냐면요. 건설회사가 망하면 은행이 빌려준 돈을 못 받습니다. 한두 군데면 은행이 버텨요. 근데 여러 군데가 동시에 망하면 은행도 흔들립니다. 은행이 흔들리면 우리 예금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특히 저축은행이 부동산 PF를 많이 했거든요. 저축은행들이 금리가 높잖아요. 높은 금리를 주려면 그만큼 수익을 많이 내야 하는데 그래서 부동산 PF에 많이 투자한 거예요. 수익률이 높으니까요. 근데 그게 지금 부실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설마요? 은행이 망하기야 하겠어요? 1997년에 은행 망했습니다.
제1은행, 서울은행 이런 데들이 외국에 팔려가고 문 닫았어요. 2011년에는 저축은행이 줄줄이 망했습니다. 솔로몬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 그때 예금 못 찾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저도 그때 상담을 많이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묶여버린 분들이요. 역사가 있어요. 설마가 현실이 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뭘 만들었냐면 뱅크런 대응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뱅크런이 뭐냐면 사람들이 은행으로 우르르 달려가서 내 돈 내놔 하면서 예금을 빼는 겁니다. 은행에 예금이 100억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서 200억을 내놓으라고 하면 은행이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게 뱅크런이에요. 이런 시스템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평화로운 마을에 갑자기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으면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왜 소방차가 와 있지? 무슨 일 있나? 불이 날 수도 있으니까 대기하고 있는 거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제일 궁금하신 거 있으시죠? 선생님, 그럼 내 예금은요? 은행에 넣어둔 돈은 안전한 거예요? 여기서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원래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됐거든요. 은행이 망해도 5천만 원까지는 나라에서 돌려주는데 그 이상은 못 받을 수도 있었어요. 2026년부터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24년 만에 바뀐 겁니다. 2001년부터 쭉 5천만 원이었는데 드디어 1억으로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왜 갑자기 올렸겠습니까? 24년 동안 5천만 원으로 놔뒀는데 왜 하필 지금 1억으로 올렸을까요? 물가가 올라서 5천만 원의 가치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도 있겠죠. 근데 그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1억까지 보호되니까 좋은 소식인 건 맞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전부 적용되고요. 언제 가입하셨는지 상관없이 자동으로 1억까지 보호되니까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 그럼 1억 원 넣어놔도 안전한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1억 원이라는 게 원금만 1억이 아니라 원금이자 합쳐서 1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억 원을 넣어놨는데 1년 지나니까 이자가 300만 원 붙었어요. 그럼 총 1억 300만 원인데 보호는 1억까지만 됩니다. 나머지 300만 원은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같은 은행에 통장을 여러 개 가지고 계셔도 합쳐서 1억입니다. 어은행 보통예금에 5천만 원, 어은행 정기예금에 5천만 원 이렇게 있으시면 어은행에서 보호받는 건 합쳐서 1억이에요. 따로따로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은행에 1억, 비은행에 1억 이렇게 나눠 놓으시면 총 2억까지 보호받으실 수 있어요. 은행별로 따로 계산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드는 보호 안 됩니다. 주식도 보호 안 됩니다. 채권도 보호 안 됩니다. 이런 건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입니다. 은행 가시면 직원이 이거 좋은 상품이에요 하면서 권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익률이 높다고 하면서요. 근데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거 예금자 보호돼요? 이렇게요. 안 된다고 하면 원금 날릴 수도 있는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이런 분을 많이 봤어요. 은행 직원 말만 듣고 펀드에 가입하셨다가 원금의 30%를 날리신 분도 계세요. 은행에서 파는 거니까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근데 은행에서 판다고 다 안전한 게 아닙니다. 예금이랑 펀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기가 오면 누가 제일 먼저 무너질까요?
미리 준비한 사람이 무너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당하는 사람이 무너집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도 그랬어요. 제일 먼저 무너지신 분들한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재산이 담겨 있었어요. 집 한 채에 전 재산이 묶여 있고, 은행 하나에 예금을 다 넣어놓고, 대출은 변동금리로 받아놓고,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제가 2011년에 상담했던 분이 떠오르네요. 대구에 사시는 69세 어르신이셨어요. 평생 장사하시면서 모은 돈 1억 5천만 원을 저축은행 하나에 다 넣어두셨거든요. 금리가 높으니까요. 그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당했어요. 하루아침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니까 자기가 돈 넣어둔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금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었거든요. 1억 5천 중에 5천만 원만 보호되고 나머지 1억은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우셨어요. 선생님, 이게 뭔 날벼락이에요? 평생 모은 건데 내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몰랐던 거예요. 한 곳에 다 넣어두면 위험하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미리 알았으면 나눠놨을 거예요. 근데 몰랐으니까 그대로 당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집 한 채에 전 재산이 묶여 있는 거 아니신가요? 은행 하나에 예금을 다 넣어 놓으신 거 아니신가요? 지금 가지고 계신 대출이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알고 계세요?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아 놓으면요. 바구니 떨어지면 전부 깨집니다. 깨지고 나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위기는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올 때는 한꺼번에 옵니다. 그때 가서 움직이면 늦어요.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랑 모르고 있는 사람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을 알아두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달러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달러 가치는 올라갑니다. 시소처럼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질 때 달러는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하면 안전자산인 달러를 찾기 때문이에요. 배를 타고 가는데 구명조끼를 안 입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배가 무사히 가면 상관없어요. 근데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구명조끼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이랑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달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 예금 분산에 대해서도 아셔야 합니다. 한 은행에 1억이 넘게 있으면 초과분은 보호가 안 됩니다. 두세 군데 은행에 나눠 놓으시면 각각 1억씩 보호가 되니까 안전한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특히 저축은행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축은행이 금리가 높습니다. 1금융권 은행보다 이자를 더 많이 주니까 많이들 넣어두시거든요. 근데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PF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급부실 PF요. 저축은행이 당장 위험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너무 많이 넣어두시면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금리 조금 더 받으려다가 원금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3. 대출에 대해서도 아셔야 합니다. 변동금리 대출금리가 오를 때 이자도 같이 올라갑니다. 고정금리 대출금리가 올라도 이자가 그대로입니다. 지금 본인 대출이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알고 계세요?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출 받을 때 서류에 사인하고 나면 잊어버리시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는 이자가 확 뛸 수 있거든요. 지금 100만 원 내시는데 갑자기 150만 원,
200만 원 내라고 하면 감당이 안 되시잖아요. 모르시면 은행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알 수 있어요. 4. 뉴스에서 어떤 말이 나오면 주의해야 하는지도 아셔야 합니다. 1단계 경고 환율 1,500원 뚫렸다.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는 뜻. 2단계 경고 대형 건설사 부도. 연쇄 반응이 올 수 있다는 신호. 3단계 경고 은행 예금 인출 급증, 뱅크런 우려. 상황이 급박해지고 있다는 신호. 이때는 빠르게 움직여야 함. 미리 알고 계시면 뉴스를 보실 때 감이 오세요. 아, 이게 그거구나. 아시는 거랑 모르시는 거랑 대응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전부 팩트입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국민연금 환해지 규모 650억 달러 뉴스에 나와요. 외국인 자금 유출월 14조 원 뉴스에 나와요. 미분양 6만 채 뉴스에 나와요. 부실 PF 24조 원 뉴스에 나와요. 건설사 폐업 103곳 뉴스에 나와요. 다 찾아보실 수 있어요. 제가 허튼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보시고 어떻게 하실지는 여러분 판단입니다. 여러분 재산이고 여러분 인생이니까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알고 대비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재산입니다. 30년, 40년 일하시면서 한 푼, 두 푼 모으신 돈이에요. 그걸 지키는 건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자녀분들께 짐이 되지 않으시려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려면 알고 계셔야 해요.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곁에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한 내용들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느끼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나도 걱정됐다. 나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이렇게 써두시면 보시는 분들이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부모님께 보내드리세요. 형제분들께도 보내드리시고요. 주변에 집 가지고 계신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미리 아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